미쳤습니까? 세계가 포기한 죽은 땅에 고작 삽자루를 들고 가겠다니요?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회복 불가능 판정. 강대국들의 수조 원대 장비가 고철이 되고 전기조차 끊겨 아이들이 진흙물을 마시던 아제르바이잔의 처참한 현실. 국제사회가 조용히 손을 뗀 그 절망의 현장에 어느 날 낡은 지도와 삽자루를 든 이방인들이 들어섰습니다. 기계가 안 되면 손으로 파겠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중력을 이용하겠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이들의 제안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경악했고 회의실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오만한 조롱을 비웃기라도 하듯 땅 밑 수십 미터 암흑 속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미친 결과가 터져 나옵니다. 30년간 침묵하던 대지가 비명을 지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초당 400리터. 보고서에 적혀서는 안 될 비현실적인 수치 앞에 세계은행의 거물 리처드 헤일리는 충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원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자신들의 혼을 이식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거만한 계산기를 처참하게 박살내버리고 오직 진심과 땀방울로 죽은 땅을 살려낸 나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선물하며 전 세계의 콧대를 꺾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통쾌한 한방.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곳은 죽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땅이었죠. 갈라진 흙바닥, 말라 죽은 나무뿌리, 버려진 우물. 국제사회가 여러 번 도전했다가 포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터져나왔습니다. 초당 400리터나 말이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초당 400리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땅에서 물이 분출됐다는 겁니까? 그것도 폭발하듯이? 저는 30년간 수자원 프로젝트 실패만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 오류로 처리하려 했죠. 하지만 숫자는 진짜였습니다. 죽었던 땅에서 생명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었죠.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리입니다. 세계은행에서 30년 넘게 수자원과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를 총괄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대의 극심한 가뭄 지역도 가봤고, 중동의 물 분쟁 현장도 지켜봤고, 동남아시아의 홍수 피해 지역도 조사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구상 어디든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성공을 축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확인하고 그 실패의 이유를 문서화하고 최종 보고서에 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산 초과, 기술 오류, 지역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결국 프로젝트 중단. 30년간 제가 본 패턴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의도는 언제나 좋았습니다. 선의로 가득 찬 계획들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놀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남부 농촌 지역 수자원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일주일에 서너 개씩 검토하니까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프로젝트 성과 요약. 복원 후 수량 초당 400리터.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초당 400리터.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즉시 서랍을 열어 과거 파일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기록을 펼쳤습니다. 복원 전 수량 초당 55리터. 그마저도 불안정하게 나오다가 결국 완전히 고갈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지역을 회복 불가능 지역으로 최종 판정했고 저 역시 그 보고서에 서명했었죠. 그런데 지금 초당 400리터라고요? 7배 이상 증가한 겁니까? 아니, 이건 증가가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저는 현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리처드 헤일리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남부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 중인데요.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초당 400리터?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번 측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측정이 정확하다면 이건 제가 30년간 본 그 어떤 프로젝트와도 다른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분명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IT 강국이고 제조업 선진국이죠. 전 세계가 사용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훌륭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스마트폰도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개발 원조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막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상태였죠. 이 분야에서 한국은 경험도 많지 않았고 검증된 실적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가 포기한 그 땅에서 물을 터뜨린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전기 펌프가 없었습니다. 대형 담수 플랜트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카흐리즈 복원. 카흐리즈. 저는 그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페르시아 전통 지하수로 시스템. 2700년 전부터 사용된 고대 기술. 잠깐만요. 한국이 IT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2700년 전 기술을 사용했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는 하나의 공식을 믿어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기술, 더 큰 설비.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아니,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이 나라를 처음 접했을 때는 지도에서 한참을 찾아야 했죠. 카스피의 연안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구소련에서 독립했고 천연가스가 넘쳐나는 자원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 바쿠는 정말 화려합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불빛이 카스피해를 환하게 비춥니다. 석유와 가스로 벌어들인 돈이 도시 곳곳을 채우고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불은 그렇게 넘쳐나는데 정작 물이 없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남쪽으로 차를 몰고 가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려했던 스카이라인은 온데간데 없고 갈라진 데지만 끝없이 펼쳐지죠. 저는 몇 년 전 이곳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서였는데 그때 본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논바닥이 깊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가 아니었죠. 주먹이 통째로 들어갈 만큼 벌어진 틈이었습니다. 나무들은 말라 죽어 있었고 우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을 봤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통을 들고 먼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제가 통역을 통해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아이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물 구하러 가요. 여기서 5km 가면 물이 나와요. 5km라고요? 그것도 매일? 저는 그 아이의 물통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가 매일 왕복 10km를 걸어서 물을 길어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농사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가축도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날 수밖에 없었죠. 남은 건 떠날 곳 없는 노인들과 난민들 뿐이었습니다. 난민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아제르바이잔은 이웃나라 아르메니아와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었죠. 이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이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됐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갈 곳도 없었던 그들을 정부는 남부 농촌 지역에 정착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소. 총알도 피했고 폭탄도 피했소. 그런데 여기 와서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소. 이게 말이 돼요? 그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이겨냈는데 이제는 물 부족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학교 대신 물을 구하러 다녀야 했고 여성들은 하루 종일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남성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마을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했냐고요? 손을 놓았습니다. 예산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렸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몇 번의 원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국제기구가 들어와서 전기 펌프를 설치했고 미국의 한 NGO가 수도관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들의 실패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유지비가 없어서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없었고 관리할 기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몇 년 못 가서 설치된 펌프들은 녹슬어갔고 파이프는 망가졌습니다. 국제사회는 결국 이 지역을 포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구조적 한계로 인한 회복 불가 지역. 추가 투자 비권장. 저 역시 그 평가에 동의했고 서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가난한 마을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땅이라고 말입니다. 물 문제는 개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포기해버린 문제였습니다. 자원은 넘쳐나는데 물은 없고 도시는 화려한데 농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제르바이잔 남부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30년 넘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이 죽은 땅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당 400리터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로 말이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과거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물 부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됐거나 지하 수맥이 고갈됐거나 그런 자연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이 지역을 조사했을 때 만난 한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80대였던 그분은 마을 어귀의 낡은 의자에 앉아 계셨죠.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원래 물이 있었습니까?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내가 어렸을 때는 물이 항상 흘렀어.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도 물은 항상 있었지. 그럼 언제부터 없어진 겁니까? 소련 사람들이 왔을 때부터야. 1970년대였나. 그들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물길을 다 막아버렸지. 저는 그때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분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카흐리즈라고 불리는 전통 지하수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2700년 전부터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던 고대 기술이었죠. 지하 깊은 곳의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인데 전기도 펌프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연의 경사를 이용해서 물이 스스로 흘러나오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시스템 덕분에 사막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소련이 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소련 정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974년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흐리즈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낙후 기술이다. 사회주의 근대화를 위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을 공급하던 지하 터널들을 콘크리트로 메워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대형 전기 펌프를 설치하고 굵은 수도관을 깔았죠. 그 노인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어. 소련 기술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당신들은 과학을 모른다. 이제 전기로 물을 끌어올리는 시대다라고 했어. 우리가 뭘 안다고 더 말하겠나. 처음에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기 펌프가 돌아가고 수도관을 통해 물이 공급됐죠. 카흐리즈를 만들고 관리하던 장인들,
칸이라고 불리던 기술자들은 하나둘씩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노인도 젊었을 때 칸의 조수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카흐리즈를 고치는 일을 배웠어. 우리 아버지한테서 배웠지. 그런데 소련 시대에는 그 기술이 쓸모 없어졌어. 구시대 유물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무시당했거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자 모든 게 끝났어. 전기가 끊겼고 펌프가 멈췄어. 고칠 사람도 없고 부품도 없었지. 그때 우리가 말했어. 옛날 물길을 다시 열면 되지 않겠느냐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막혀 있었어. 콘크리트로 꽁꽁 메워져 있었지. 우리 손으로는 뚫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물이 완전히 끊겼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했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실패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은 사람을 버렸습니다. 최신 기술은 전기를 먹고 살았고 전기가 끊기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작동하던 전통 기술은 전기 없이도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스스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카흐리즈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노인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명 안 남았어. 다들 늙었고 젊은이들은 관심도 없고 그 기술은 곧 사라질 거야. 저는 그 대화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곳의 물 부족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해법이 최신 기술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08년경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남부 농촌 지역의 물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난민 정착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죠. 원조 자금이 들어오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리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원조 강대국들이 아니라 개발 원조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였던 한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IT 강국이고 제조업 선진국이죠.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원조 분야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이나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막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상태였죠. 검증된 실적도 부족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주연이 아니라 검증받아야 하는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원조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물 부족 지역에 가면 더 강력한 전기 펌프를 설치하고 대형 담수 플랜트를 건설하고 중앙 집중식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최신 기술을 투입하고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고 화려한 준공식을 열죠.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사진도 잘 나오고 보고서도 훌륭하게 작성됩니다. 공여국 정부는 성과를 홍보할 수 있고 수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게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면 펌프가 멈추고 유지비가 없으면 시설이 방치되고 관리할 기술 인력이 부족하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30년 동안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조사단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2008년 말 한국조사단이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세계은행 참관인 자격으로 그들의 초기 조사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단들은 현지에 도착하면 바로 현장을 둘러보고 어디에 펌프를 설치할지, 어떤 규모의 플랜트가 필요한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설 위치를 물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지 기후 데이터를 요청했고 전력 공급 안정성 자료를 검토했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소련시대 이전의 수자원 시스템에 대한 기록까지 찾아 읽었습니다. 첫 현장 회의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한국 팀장이 현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의 겨울철 최저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지 담당자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갑자기 날씨를 묻는 거지? 한국 팀장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안정적입니까?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대형 펌프나 담수 플랜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만 하는 거지? 며칠 후 한국조사단은 더욱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현지 노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카흐리즈를 만들고 관리하던 옛 기술자들, 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죠. 대부분 80대가 넘은 노인들이었고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조사단의 한 젊은 엔지니어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노인 한 분과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나오는 모습을 봤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노인들을 찾아다니십니까? 최신 기술 이야기는 안 하시고요? 그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이곳은 이미 여러 번 최신 기술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아닐까요? 전기가 불안정한 곳에 전기 펌프를 또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기존의 성공 사례들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최신 기술 대신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에 주목하고 대형 설비 대신 노인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고 아제르바이잔 주민들은 또다시 실망할 것이고 이 지역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곳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조사단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기 위해 바쿠의 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 관계자들, 현지 담당자들, 그리고 몇몇 국제기구 참관인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한국의 계획을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규모의 펀딩을 요청할지, 어떤 최신 설비를 도입할지 말입니다. 한국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예상 밖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카흐리즈의 단면도였습니다. 27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그 전통 지하수로 시스템 말이죠.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흐리즈를 복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카흐리즈를 복원한다고요? 전기 펌프도 담수 플랜트도 아니고. 아제르바이잔의 젊은 공무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은 IT 강국 아닙니까? 왜 2700년 전 기술을 쓰자는 겁니까? 한국 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술의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술은 가장 최신 기술이 아니라 이곳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 지역의 전력 공급 통계였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만 안정적이고 겨울철에는 더 불안정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과거 원조 프로젝트들의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전력 문제, 유지비 부족, 기술 인력 부재로 중단됐죠. 전기 펌프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기가 불안정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기 없이도 복잡한 유지보수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논리를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소련이 콘크리트로 막아버린 지하 터널을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뚫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참관인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흐리즈를 만들 기술자가 남아 있습니까? 젊은 세대는 그 기술을 모를 텐데요. 한국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기술 전승 프로젝트로 설계했습니다. 현지에 남아 계신 칸 어르신들을 최고 기술 자문으로 모시고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길을 뚫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술을 되살리고 그 기술이 다시 지역에 뿌리내리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지하 터널 작업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수십 미터 깊이의 땅속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안전 장비도 부족하고 경험 있는 인력도 드뭅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게다가 이 방식은 보여주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조는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대한 펌프, 반짝이는 파이프, 화려한 준공식. 하지만 지하 터널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진도 잘 안 나오고 홍보 효과도 약하죠. 이건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기술적으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독특하나 검증되지 않았음. 성공 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함. 신중한 관찰 필요. 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옳았는지 제가 옳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10년 초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참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이죠.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없었습니다. 최신 굴착 장비도 대형 크레인도 보이지 않았죠. 대신 현장에는 삽과 곡괭이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휘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칸들이었습니다. 80대가 넘은 노인들이 지하 터널 입구 앞에 서서 젊은 인부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파야 하는지, 어떤 각도로 터널을 뚫어야 하는지, 흙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말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노인들의 기억 속에 아직 그 기술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 현장 책임자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현대식 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터널 입구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히 물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첨단 장비로 빠르게 뚫는다면 나중에 보수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젊은 인부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 출신이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도시로 떠나려던 사람들이었죠. 한국팀은 이들을 고용했고 칸들에게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한 젊은 인부가 노인 칸의 지시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의 손을 잡고 흙의 감촉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흙은 단단하지만 습기가 있다. 물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파면 물길을 만날 거다. 젊은 인부는 신기한 듯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기계도 없이, 측정 장비도 없이, 오직 손의 감각만으로 물길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작업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터널 안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습기가 차서 숨쉬기가 답답했죠. 칸 중 한 분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는데 이 좁은 터널 안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봐요. 이 부분은 소련 사람들이 콘크리트로 막은 곳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뚫고 있습니다. 저는 그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굳어있던 이 벽을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삽과 곡괭이로 뚫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이 일을 안 하면 이 기술은 나랑 같이 죽어요. 젊은 친구들이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노인들을 찾아낸 이유를 말이죠.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역사였고 기억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소련 시대에 쓸모없다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을을 살리는 핵심이 된 겁니다. 한국은 최신 기술을 들여오는 대신 사라져가던 사람들에게 다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작업은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일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칸들은 이제 존경받는 기술자로 대우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에게서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쓸모없는 노인에서 마을의 스승으로, 실업자 청년에서 물길을 여는 기술자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접근은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니라 사회적 복원이다. 이들은 물길과 함께 사람들의 존엄을 되살리고 있다. 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기술보다 설비보다 사람을 먼저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선택인지는 곧 결과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3년, 그리고 4년. 카흐리즈 복원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점점 식어갔고 일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실패 사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작업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주민들의 삶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2013년 세계은행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평가였습니다. 한 동료가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4년째 진행 중인데 아직도 물이 안 나온다고? 이건 실패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한국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까? 전기 펌프 하나 설치하면 금방 끝날 일을. 저는 그때 한국 현장 책임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빨리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회의실에서 하기엔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국제원조의 세계에서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몇 년 안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가. 그런데 한국의 프로젝트는 그 어떤 기준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2014년 초 저는 또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곧 중단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칸들도 젊은 인부들도 한국 기술자들도 뭔가 기대에 찬 얼굴이었죠. 저는 한국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며칠 후 저는 급하게 현장으로 불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그냥 빨리 오라는 연락만 받았죠. 현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정부 관계자들, 한국팀, 그리고 노인 칸들까지 모두가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원된 카흐리즈의 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스며 나오듯이 흐르더니 점점 물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맑은 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막혀있던 지하수로에서 다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노인들은 울었고 젊은이들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물가로 달려가 손을 담갔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 현장 책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측정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유량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숫자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150리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원 전 55리터에서 150리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물길이 완전히 안정되려면 며칠 더 걸립니다. 사흘 후 다시 측정했습니다. 초당 280리터. 일주일 후 초당 350리터. 그리고 2014년 4월 최종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당 400리터.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느리고 지루한 과정. 국제사회의 의심과 비판.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14년 4월
아제르바이잔 남부 카흐리즈 복원 프로젝트 완료. 최종 유량 초당 400리터. 복원 전 대비 7배 이상 증가. 본 프로젝트는 전통 기술과 현대 협력의 성공적 결합 사례로 평가됨.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걸요. 숫자는 객관적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숫자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노인들이 다시 스승이 된 이야기. 일자리 없던 젊은이들이 기술자가 된 이야기.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선택을 했던 이야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죠. 30년 넘게 물이 없던 땅이었으니까요. 혹시 며칠 지나면 다시 끊기는 건 아닐까, 또 다른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펌프가 없어도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도 물은 스스로 흘렀습니다. 자연의 경사를 따라 2700년 전 설계된 그대로 물은 마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농사였습니다. 30년 넘게 갈라져 있던 논바닥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밀을 심었고 그 다음에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몇 달 후 황금빛 밀밭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해 가을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갈라진 흙바닥만 보이던 그 땅에서 이제는 추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년 전 물통을 들고 먼 길을 걷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한 농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손에 밀 이삭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30년 만에 처음 수확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농사 지으신 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980년대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사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닭을 길렀습니다. 양계장이 생겼고 작은 축산 농가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생필품을 파는 가게였는데 주인은 도시에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마을에서 장사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었거든요.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키우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농산물을 팔고 가축을 팔고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그 옆에 미용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재봉소도 생겼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마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난민촌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이 됐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으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니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 삶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저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2년 후였죠.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구하러 먼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녔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여성들은 물통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남성들은 밭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마을 광장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30년 넘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노인 칸을 다시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만났던 그분이었죠. 이제는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리처드, 기억하시오? 내가 그때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저는 기억했습니다. 이 기술은 곧 사라질 거야 라고 하셨죠. 노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 안 사라졌어. 저기 보이요? 노인이 가리킨 곳에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카흐리즈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저 젊은이들이 이제 이 기술을 알아요. 내가 가르쳤고 한국 사람들이 기회를 줬어. 이제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뚫어준 것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멈춰버린 마을의 경제 혈관이었고, 끊어졌던 세대 간의 연결고리였고, 사라져가던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었고, 생명은 경제를 살렸고, 경제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자 마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써도 이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 프로젝트는 물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완전한 복원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범 사례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기술 이전이 아닌 사회 재건이었고 그 선택은 옳았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물길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뚫었습니다. 절망의 벽을 뚫었습니다. 2018년 이 프로젝트는 UN 환경계획 세계 3대 환경상을 받았습니다. 전통기술과 현대협력의 이상적 결합이라는 평가였죠. 그해 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사례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모델로 선정된 겁니다. 가장 오래된 기술이 가장 현대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말이죠. 저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진심이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한국도 70년 전에는 비슷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물도 부족했고 모든 게 부족했죠. 미군 물차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을 봤을 때 70년 전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소련은 그들에게 펌프를 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카우리즈 출구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물이 있는 세상에서 자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물길을 만든 나라를 기억할 겁니다. 한국. 그 이름이 이 마을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한국인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생명의 물. 그 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